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2년 8월 22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죠? 오늘은 뭐 미국 증시가 좀 워낙 안 좋아가지고 한국 시장도 오늘 좀 그렇게 뭐 상황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많이 급나가는 건 아닌데 시장이 좀 답답하죠. 네. 2,500을 이제 깬 이후로 오늘 증시도 약간 더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뭐 먼저 보고서부터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요건 뭐냐면 이제 거기에 앞서서 한번 나중에라도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팟빵이라고 있는데, 여기 팟빵이 뭐냐면은 그 팟캐스트 있죠?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음성만 녹음되어 있는 건데, 옛날에 그 선진장님하고 아마 피터 케이님 아시죠? 그분들이 옛날에 방송한 게 있어요. 그 주공남이라고 되게 유명합니다. 여기 팟빵이라는 데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64화하고 어느 분이 이거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청취해보세요. 64화 두 번째 폭락장 특집,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팟빵이라는 그 팟캐스트입니다. 그리고 38화 64화 두 번째 38화 특집 방송 개투들의 애로사항, 요거 이제 귀로 듣는 거거든요. 한번 나중에 시간 될 때 청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현대모비스 관련해 가지고 사업제 편이 좀 나왔는데, 요거 김수원 대표라고 이제 하마에게 있죠.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그 책의 저자세요. 저자신데 글로벌 모니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튜브 중에. 그래서 한번 현대모비스 주주분들 한번 이거 봐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너무 시장이 좀 오바를 했어요. 그저 귀여운 아기상어라고 생각했는데 유튜브로 다른 걸 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여기 김수환 님이 여기 글로벌 모니터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글로벌 모니터, 이렇게 글로벌 모니터 TV라는 그 유튜브가 있으니까 한번 여기 현대모비스 청취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프로 TV에서도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센터장님이 이게 테슬라가 괜히 로봇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꼭 한번 시청해 보세요. 되게 미래에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우리가 계속 우리 스스로 공부도 하고 전망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3프로 TV에 나왔던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시간 될 때 나중에 한번 꼭 시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명, 300명 이번 사람 센터장님이 하셨던, 촬영했던, 이게 언제더라? 날짜가 언제였죠? 이게? 날짜를 잘 모르겠네요. 신과 함께 211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그 시청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보고서 좀 소개해드리고 시황하고 마무리할게요. 뭐 삼성증권의 전종규 연구원님 이제 대출금리, 오늘 사실 중국이요 대출금리 인하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예상한 거 5년물은 0.15%, BP가 이제 그 이제 금리 인하 폭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0.01%. 요건데 요거 이제 0.15%를 인하했고 1년물은 0.05% 인하한 겁니다. 근데 시장이 예상한 거는 5년물, 5년 대출 만기죠. 대출 금리인데 요거를 15bp 인하할 걸로 봤는데 10bp 인하할 걸로 봤거든요. 0.1%. 근데 15bp 인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 예상보다는 더 금리 인하를 세게 한 거죠. 근데 워낙 지금 이제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나 약해요. 중국이 뭐 정말 안 좋습니다. 이걸 막기 위한 조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슈 중에 중국이 예상보다는 금리 인하를 좀 세게 했다.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죠. 중국 경기가. 근데 그 만큼 중국의 부양책도 생각보다 이제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풍원정밀 있고요. 오늘 주가 급등했더라고요. 토비스, 한라홀딩스. 오늘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 정도요. 오늘 기업체는 보고서 많지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원자재, 그리고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전력기기 이쪽하고 VBP, 이게 임플란트 쪽입니다. 자, 그리고 침체 리스크는 다운, 이제 시황 얘기고요. 여기도 시황 얘기. 다음에 달러 강세. 이제 오늘 근데 마지막이 좀 제일 중요합니다. 요 자료가 정말 중요해요. 이제 주말에 제가 다 요약을 했거든요. 읽어봤어요. 근데 꼭 한번 이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요거까지 해서 반도체 후공정 그 테스트 소켓이라고 작년에 한참 그 주가 좋았던 거 ISC가 하는 그런 사업인데 리노공, 예. 그거 설명한 자료니까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좀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풍원정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파인메탈 마스크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OLED 소재예요. 소재고 예전에 풍원정밀 이제 우리 상장할 때 한번 공부해봤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주가 되게 약했고 그 약했던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 실적도 이번에 2분기 이익이 물론 뭐 증가는 했는데 이익률이 좀 감소를 했어요.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네,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FMM 이게 어쨌든 이 회사 이제 캐시카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건 이제 국내에서 아직 하고 있는 업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OLED 시장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내년에는 IT 기기, TV,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노트북이나 이런 쪽으로 확산될 텐데 그런 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안 좋아요. 지금 왜냐면은 뭐 스마트폰 업황도 안 좋은 데다가 디스플레이도 정체돼 있고 TV도 잘 안 팔리고 노트북도 안 팔려.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지금 정체돼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쪽 뭐 덕산 네오룩스도 그렇고 뭐 이런 OLED 섹터가 오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역으로 올해 안 좋았다는 건 내년에는 또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아무튼 지금 OLED 업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큰 그림에서 OLED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지금은 안 좋지만 그 Q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물량이 늘어나는 시장이잖아요. OLED 그죠?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오늘 이 보고서 때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가 오늘 너무 급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뭐 저렇게 한번 또 급등해 버리면 또 저쪽 나오니까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풍원정밀도 상장하고 나서 엄청 빠졌어요. 첫날만 좋았고. 네. 근데 오늘 맞아요. 이건 여담이지만 소카가 상장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공모주 청약에서 저축하자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좀 아시겠죠. 아무 기업이나 청약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카도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지잖아요. 공모주 청약하는 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이제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흥행 실패한 기업들은 이렇게 공모 청약을 해서 상장을 해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반면에 대성 하이텍은 우리 공부 한번 해봤죠. 대성 하이텍은 많이 올라갔죠. 그죠? 네. 다르죠. 네. 물론 이것도 유통 물량이 좀 많은 건 단점이지만
어쨌든 대성하이텍은 흥행 성공했죠, 완전히. 그래서 공모가 대비해서 오늘 64% 정도 올랐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수요 측에서 완전히 성공했고, 그러니까 그 요령을 좀 알고 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냥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토비스는 이게 그 코텍하고 경쟁사고요. 그 산업용 모니터, 한마디로 그 카지노에 들어가는 모니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번 2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적자 나가지고 주가 좀 부러졌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물량이 좀 이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그 물량이 잡힐 것 같고, 이 회사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지노에 들어가는 LCD 모니터, 두 번째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자동차에도 요새 디스플레이가 이제 전자 기기화 돼 있기 때문에 뭐 내비게이션 다 장착돼 있잖아요. 그게 OLED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LCD가 좀 많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LCD 모듈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원재료는 뭐죠? LCD 패널. LCD 패널 가지고 모니터 만들고 저 차량에 들어가는 LCD 모듈 만들거든요. 그러면 LCD 패널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긍정적이죠. 근데 패널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졌고, 요즘에 LG 디스플레이가 맞아요, 주가 좀 많이 올라간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LG 디스플레이가 뭐 좋아서 가는 건 아니고요. 중국에 그 전력난이 심각해 가지고 가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급나가죠 다시. 그 중국의 공장들이 가동이 좀 중단되고 감산 들어가나 봐요. 무슨 얘기냐면 경쟁사들이 물량을 줄여요. 중국에 이런 LG 경쟁사들이. 그러면 공급이 줄겠죠.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발성이죠. 그래서 급락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셔.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 전제사항은 뭐냐면 어쨌든 그 LCD 패널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럼 그걸 원재료로 사용하는 토비스한테는 되게 좀 좋은 거죠.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고, 해상운임 그리고 환율 올라가 수출도 많이 하니까 환율 상승 수혜주에다가 해상운임 가격도 좀, 운임지수가 요새 컨테이너성 운임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그러니까 반도체가 부족하면 차를 못 만드니까 자동차용 모니터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것도 해소 중이고, 그러니까 이제 업황이나 이런 분위기는 다 좋아져요. 근데 이제 남은 건 이 회사가 실적으로 증명해줘야죠. 그러니까 경쟁사인 코텍은 흑자전환 했거든요. 남아있는 건 이 토비스도 흑자전환을 좀 해줘야 되고,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아직 적자다 보니까 PER 계산하기가 쉽진 않아요. 하반기에 실적을 내도 퍼가 높아요. 네, 현재 PBR은 0.7배니까 이게 좀 저평가되어 있고, 내년 기준으로 PER은 3.6배 정도. 내년 실적이 좋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3분기 실적은 10월 말이나 11월에 발표되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주가는 좀 다소 부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눈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업황은 좋아지니까 뭐 주가는 견조할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숫자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가는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아요. 지금은 토비스는 보시면요, 관심이 없는 구간이죠. 누구도. 그죠? 침체 구간입니다. 침체 구간. 그래서 이렇게 침체 보일 때는 오히려 이렇게 대응하기는 좋아요. 다만 주가가 안 가죠. 언제 갈지 모르니까. 결국 인내심의 지금은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라홀딩스도 고배당주로 유명하고요. 이제 자동차 부품사죠. 만도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고, IBK 투자증권의 김정은 연구원님이 오늘 보고서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의 이제 애프터마켓, 모듈, 물류 뭐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도 말고도 한라홀딩스가 자체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제가 그 토요일날 올려드렸던 그 공모주 청약으로 저축하기, 그 자료에 이제 9월에 WCP가 이제 수요 예측한다고 적혀 있었잖아요. 그 회사예요. 그 회사 지분 갖고 있어요. 한라홀딩스. 분리막 업체.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은 되는데, 아무튼 이 회사에 투자를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1천억 정도. 그래서 이게 자동차 부품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성장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투자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은 많기 때문에. 이게 잘한다 못한다는 결국 나중에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일단 현재까진 봐서는 WCP가 만약에 상장을 이번에 제대로 해준다면 수요 측도 해봐야 되겠지만, 다음 달에 상장을 한다면, 잘한다면 이제 뭐 좋죠. 한라홀딩스 입장에서 당연히 1,000억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저 우성 플라테크도 돈을 좀 버는 회사로 좀 맞나요? 아, 우성 플라테크 말고 여기 그 사업 확보를 위해서 여기 윌비 S&T라는 기업에 이렇게 500억 투자했는데 여기는 이익이 118억이나 나요. 그러니까 알짜 회사에 잘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100억 원을 취득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배당도 줘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도 잘해주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지주사라서 주가 좀 부침은 있지만 퍼도 낮고 PBR도 낮고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되고, 거기다가 WCP가 상장하고, 그래서 지금은 한라홀딩스도 뭐 일단 한번 기다려볼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한라홀딩스도 작년엔 좋았어요. 작년 한참 좋았다가 다시 크게 빠졌는데 이제 좀 저점 찍고 방향성을 좀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자재 관련해 가지고 이베스트 저희 당사 최진영 연구원님이 지금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올라간다라는 의견들도 많은데, 저희 당사는요 여전히 배럴당 70달러로 기존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일단 중동의 냉방 시즌에 에어컨을 많이 써야 되니까 전력 수요가 늘어나서 원유 수요가 많아요. 네. 근데 그게 끝나요. 그럼 그 수요가 꺾이고 중국과 인도 쪽으로 수요가 넘겨요. 그러니까 두바이유, 중동산 원유를 중국과 인도가 많이 쓰는데 이거를 러시아 우랄유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배럴당 70달러를 하단으로 봐요. 그러니까 최하단. 네. 평균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근거에서 두 가지 반론이 제기가 됐다, 최근에.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의 전략 비축유 상환 기한이 도래를 했대요. 그러니까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8월 9월에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했거든요. 1년 지나가죠. 그러면 유가는 이제 전략 비축유는 이제 원유를 푸는 거죠. 푼 걸 다시 이제 회수하는 거죠. 마치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 했다가 금리 인상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과거랑 데이터를 살펴보면 크게 연관성이 떨어진대요. 2018년도에도 그랬고,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무조건 유가가 또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옛날에도 미국의 제재 때문이지 이 SPR 전략 비축유 상환 때문에 오른 경우는 뭐 크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론이 그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요새 급등해요. TTF라고 하거든요. 이게 유럽 천연가스를 추정하는 이제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이게 너무 오르니까 석유로 이제 대체를 하면서 천연가스를 석유 수요가 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석유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반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17년 12월하고 2018년 1월에도 이런 사례가 있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이 끝나고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가 일부 진정된다면, 그렇게 보는 이유는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공급은 좀 많이 차단을 당했지만 LNG 지금 수입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제를 찾았어요. 미국에서 LNG, 노르웨이산 천연가스, 이 두 개가 유럽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보낸 물량은 줄어들었지만 이거를 어디서 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과거 10년치를 넘고 있어요. 평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는 많아요. 근데 앞으로가 좀 두려워서 그런 거죠. 그리고 6월에 화재가 나서 미국 프리포트 터미널에서 이 LNG 수출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그 부분 가동에 들어갑니다. 부분 가동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대체 에너지원의 공급 정상화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뭐냐면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갈까? 천연가스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오르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원전하고 수력 발전이 잘 안 된대요. 원자력하고 수력은 뭐 좀 물로 해야죠. 지금 가뭄, 독일에 가뭄 오고 막 고온 현상에다가 그러니까 냉각수를 써야 되거든요. 원자력 발전에. 예. 근데 이게 지금 하천에 수온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원전에 쓰이는 냉각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럼 원전 가동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천연가스로 또 예, 땜빵해야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약간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유럽의 이 천연가스가 러시아로부터 촉발은 됐는데 여러 문제들이 꼬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것도 하나의 좀 원인이다. 근데 이건 또 정상화 되겠죠. 그리고 추울 거냐, 날씨도 문제인데 올해 그 겨울철 북반구에 강추위를 몰고 올 라니냐 발생 가능성을 좀 재상향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전에 전망했던 거랑 비교하면 라니냐가 예전보다는 좀 후퇴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최진영 연구원이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겨울에 라니냐가 만약에 너무 발생을 하면 이 추위가 심해지고 유럽이 정말 추워질 수 있죠. 그러면 정말 이거 안 좋은 거죠. 근데 날씨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라서 이거는 좀 운명에 맡겨야죠. 좀 이번 겨울이 따뜻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어느 시점에선 다 해소될 수 있는데 날씨만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당사에서는 그 원유는 가격은 하향 안정화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게 원유 재고예요. 2022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진한 요겁니다. 요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면 진한 남색 네이비라고 하죠. 요게 이제 2022년 유럽 천연가스 재고인데 이 점선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이쪽. 요게 10년 평균이에요.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보다 높잖아요. 작년보다는 재고가 훨씬 많아요. 이게 10년 레인지 중간에 딱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연가스 재고가 부족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원전 생산 비중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프랑스. 요게 문제고. 그러니까 프랑스의 원전 대부분이 프랑스에서 유럽의 그 원전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전력을 많이 뿌려주거든요. 근데 강하천 소재 일을 통해 냉각수를 많이 활용을 한대요. 여기.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여기 녹색이 이렇게 많이 있죠. 있는데 프랑스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냉각수가 제대로 지금 안 되니까. 근데 이건 가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시간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국제유가 하향 안정을 좀 전망한다. 다만 날씨가 좀 변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연고점 오늘도 환율이 급등해서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 이유는 연준의 긴축 속도가 조절될 거고, 아니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려면요, 환율 하락의 필요 조건은 연준의 긴축 속도가 좀 완화돼야 되고요, 하나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중국은 지금 부양책을 쓰고 있어요. 오늘도 금리 인하 세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KB의 김효진 연구원님은 그 좀 환율이 안정화되는 시점은 올해 연말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축소는 되겠지만 오늘도 보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도 좀 부진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과 중국 부동산이 핵심인데, 일단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은 FMC가 끝나야 됩니다. 9월달. 그게 끝나야 우리가 확인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환율은 좀 내려가면 좋겠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은 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은 좀 변수가 있는 게 10월달에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위한 당대회가 열리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지금 벌써 금리 인하를 세게 하고 있는데 금리를 세게 인하할지 이 부분도 체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분간 고환율은 뭐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건 좀 인정을 하고, 큰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환율 레벨은 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최문선 연구원님이 전선전력기기 반기보고서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보고서 같은 거죠. 분기, 반기, 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전선업체, 전력기기 업체 사업보고서를 봤는데 거기서 외형, 수익성, 이 수주잔고까지 세 가지를 검증을 했는데 다 좋대요. 결론은. 그래서 전선 빅3 매출액도 5조가 넘었고 합계 매출액이 11조를 넘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도 지금 벌써 합계 매출액이 작년 연간 매출액을 넘겨버렸어요. 빅4, 효성중공업, 현대일렉, LS일렉트릭, 일진전기. 이제 여기서 우리가 LS일렉트릭은 잘 아는 기업이죠. 수주잔고도 증가했고 11% 정도 수주잔고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주잔고는 작년 대비해서는 64% 정도 증가했고 효성중공업은 특히 국내랑 해외 법인을 따로따로 별도로 공시하는데 그 국내가 34%, 미국이 23%, 중국이 33%, 인도가 28%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한국만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수주가 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는 LS를 이 한투에서는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회사 전선 있고 둘 다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LS 전선은 전선, 일렉트릭은 송배전 이 두 개를 같이 보유한 회사가 LS죠. 그리고 구리 회사도 갖고 있고 니코동 재련.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실적 기대를 계속 해나가는 것 같고 PBR은 0.5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만 지주사니까 항상 그렇지만 좀 할인받고요. LS 주가가 제가 예전부터 관찰한 결과로는 좀 이 구리 가격이 좀 많이 연동은 돼요. 니코동 재련 좀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자회사들이 워낙 또 단단한 기업들이 많죠. 최근 주가 흐름은 이제 에너지, 전력 관련해서 좀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PBR 기준으로. 네. 그래서 주가는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VBP는 이제 중국의 임플란트 제가 금요일에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중앙 집중식 물량 기발 조달 시행을 좀 구체화한다고 뉴스가 나왔고 주가 급락을 했고요. 이번 달 27일 날 가격 조사가 끝나고 9월 초에 가이드라인이 이제 발표가 되고요. 이 제도는 이제 병원에 납품되는 품목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조달을 해요. 그러니까 의약품을. 그리고 입찰을 해가지고 가장 싼 업체한테 물량을 줘버려요. 그래서 중국의 국공립병원에 납품을 합니다. 민간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해외 업체들 중에서 국공립 납품 비중이 높은 기업 있죠. 특히 스트라우만. 독일의 그 스트라우만이 국공립 납품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실제 이번에 언급을 했대요. 이 납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타격 좀 받을 매출의 영향을 한 30%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했고 한국은 그러진 않아요. 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공립 납품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10%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 다 그 이제 민간 업체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거는 우리나라 업체 중에 한 업체가 만약에 여기 입찰을 했는데 성공을 하면 민간 위주로만 납품하다가 이제 국공립 병원에도 들어가니까 물량이 엄청 늘어요. 단 마진은 좀 떨어지겠지만 근데 물량 효과가 있어서 괜찮고 거기다 우리나라 제품은 이미 싸요. 유럽 제품의 절반밖에 안 해요. 가격이.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거는 이제 그 민간 시장에 영향을 좀 주는 경우인데 글로벌 경쟁 기업들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케이스에서 그 이렇게 조달된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임플란트 가격이 낮아지는데 이게 국공립 병원권만 아니라 민간 업체까지 영향을 만약에 줘버리면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느 방향이든 뭐 우리가 좀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신한에서도 보고서 나오고 여기 다울도 나왔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영향 없을 거로는 보고는 있어요. 예. 그러나 계속 예의주시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의 VBP 제도는 2018년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서 실행된 그 약가 인하 정책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특정 품목에 대해 중국의 국가보건위원회와 국가의료보장국 물량을 보전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을 입찰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이 약가 인하를 하기 위해서 의료 제품에 대해서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가장 싸게 제시한 데다가 물량을 줘요. 그래서 그걸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22년도에도 7차례 있었고요. 실제 약가를 3천억 이하까지 절감을 했대요. 그래서 앞으로 이 품목을 늘린다고 이번에 이제 임플란트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 임플란트 브랜드별 가격인데 우리 한국은 좀 싼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고급품 스웨덴, 뭐 독일, 스트라우만은 스위스 거거든요. 저 독일인 줄 알았어요. 스트라우만이 제일 유명하긴 하죠. 여기가 1,800위안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의 오스템이 7,800, 덴티움이 6,800, 중국의 미고, 여기가 중급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격이 한 절반밖에 안 되죠. 그 밑이 이제 저가 시장. 그래서 한국은 원래 가격이 낮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받을 걸로 보고는 있는데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죠. 예.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는. 그래서 임플란트한테는 이게 제 생각엔 좀 불편한 이슈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불확실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거기다 주가 좀 오른 상태였고,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그 임플란트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다만 이제 뭐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은 뭐 어쨌든 큰 영향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당사에서 나온 이제 시황 자료인데 이베스트의 신중호 김윤정 연구원님이 쓴 자료고요. 우리 한국은 이제 PBR 1배까지는 이제 올라왔다가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PBR 1배면 싸지도 비싸지도 않아요. 그냥 좀 애매해요. 예. 1배를 뚫고 가려면 이익이 상향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건 아니죠. 이익 추정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비추세다. 지금은 뭐 오르고 내리고 좀 반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익률은 지금 하락하는 시기고요. 근데 주가가 먼저 빠졌어요. 그러니까 밸류 그러면서 좀 어떨 때는 이제 주가는 떨어졌지만 또 이익 떨어지니까 비싸질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하반기 이익에 대해서 전망하기가 쉽지 않고, 또 환율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환율 올라가면 실적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어쨌든 지금 추정치는 좀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에서 이익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역수지에서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있죠. 두바이유 기준으로 9개월의 선행을 유가가 보여준다는 걸 감안하면 23년 초 이익률이 아마 바닥을 다질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말이나 23년 초에 이익률이 좀 바닥을 다질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좀 선행을 해요. 유가가 좀 선행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익률은 그 후에 23년,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23년 초면 이익률은 바닥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뭐 낙관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고, 추세가 없다. 그건 무슨 얘기냐? 결국 종목 장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진한 색이 실질 소매 판매거든요. 요게 이제 추세죠. 요 중간에 있는 직선으로 된. 근데 그거를 그 옛날에 90년대 이후로 계속 그 위로 움직이다가 한번 밑으로 깨고요. 그 밑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끝나고 여기서 수직으로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요가, 소매 판매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좀 과도할 정도로. 이게 좀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이제 과수요가 됐고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느니까 미스매치가 일어나서 물가가 막 오른 거죠. 이게 상품입니다. 상품. 이렇게. 이게 벗어났죠, 추세를. 근데 서비스는 아직 멀었어요.
서비스는 요만큼 남아있어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는 물가가 올라가는 단계고 재화는 꺾이죠. 수요가 주니까. 네, 그리고 항상 시장이 연준의 정책금리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시장이 항상 빨라야죠. 그래서 지금 금리 오르기도 전에 벌써 지금 미국 증시는 부러졌죠. 그죠? 그리고 금리 인하하기도 전에 미국 증시 올라갔어요. 벌써. 여기서 미국 금리가 이때 나중에 꺾이잖아요. 이때쯤에. 이때 꺾이거든요. 이쯤에. 근데 주가는 벌써 올라가 버려요. 먼저 빠졌다가. 그러니까 좀 빠르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해서 악재가 아니라 시장은 그걸 반영해서 먼저 빠져버렸고요. 나중에 이제 금리가 멈추겠죠. 멈추고 나서 인하되는데 그 전에 미리 다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좀 주식시장이 항상 빨랐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코스피 이게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이게 두바이유입니다. 국제유가. 국제유가에 9개월 후행하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면 이익률은 바닥 찍는다. 그럼 돌리는 일만 남았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안 좋아요. 이익률이나 이런 면에서. 돌릴 수 있는 흐름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 시간의 문제 같아요. 근데 당분간은 좀 모멘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등 재료가 좀 소진돼 간다 뭐 그런 내용인데, 요즘에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약간 보수적으로 다 바뀌고 계시더라고요. 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쉽지만 뭐 어쨌든 지금은 좀 제로 소강 국면이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 박승영 연구원님도 일단 당분간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업 이익이 역성장할 것 같고 요게 크고요. 가솔린 가격이 일단은 하락 속도가 좀 완만해졌고, 그러니까 물가 하락 속도가 이제 조금씩 둔화되는 거죠. 이렇게가 아니라 완만하게. 중국 경기 반등이 기대에 못 미친다. 요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역으로 또 중국이 오늘 금리 인하를 크게 했거든요. 이건 또 좋은 건데 어쨌든 경기 반등은 못 미친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가자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소개해드리지만 이게 맞다 안 맞다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고민은 해보세요. 누구 말이 맞다. 이거는 뭐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뭐 시장을 좋게 보건 나쁘게 보건 간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종목장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에 집중하자는 얘기가 많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글로벌 주식시장이 지금 모멘텀으로 지금 일단 작용을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좋았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늘려야 되는데 결국 세율을 인상을 해야 됩니다.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법인세를 올리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할 때 1%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좀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미국 기업들의 가장 매력은, 한국은 자사주 매입에 좀 인색하지만 미국은 많이 하죠. 그러면 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매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유효 세율, 법인 세율이 15% 이하이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는 기업들인데 자사주 매입도 좀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주 환원을. 그러면 빅테크 매력이 떨어지니까 미국 기업들의 매력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국제유가가 떨어졌는데도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기업들은 정유회사들이 주주 환원율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주가들이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유가 하락에도 주주 환원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 쪽은 친환경이 대안입니다. 친환경이 가장 뭐 확실하죠. 앞으로 10년 동안 친환경은 이렇게 수요가 늘겠죠.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니까. 그래서 LG엔솔 주가 올라간 게 괜히 오른 게 아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방향은, 미국은 그렇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해요. 엑슨모빌이나 쉐비론이 기업들의 친환경 투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BP와 로열 더치셀, 여기는 영국이나 유럽 쪽 정유사거든요. 이쪽은 투자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런 정유회사들이 친환경 투자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예. 뭐 그런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 기업들은 성장에 투자하고 있고요. 미국은 주주들한테 그 돈을 돌려주고 있다. 약간 차이점은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참여는 좀 적극적이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뭐냐면 너무 신재생 에너지들이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뭐 마치 당장 어떻게 돼서 엄청난 돈을 벌고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이 의견에 좀 동의를 해요. 요즘에 저도 뭐 개인적으로 태양광 뭐 이런 것들 좋게는 보지만 방향은 누가 봐도 좋죠. 근데 속도 조절을 해야 돼요. 과하게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야 또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경계를 하자는 겁니다. 좀 주가가 너무 앞서갔다. 예. 그래서 코스피도 좀 보수적으로 보되, 예, 기업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이분 말에 맞다 안 맞다는 뭐 여러분이 평가를 하시면 되겠지만, 분명한 거는 저도 동의라는 건 종목 장세,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속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예, 그 점은 좀 여러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달러 강세가 요즘에 좀 굉장히 가파르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간 거는 유럽 문제가 좀 있죠. 유럽의 인식이 좀 나빠졌고, 그래서 미국 달러가 좀 더 강해질 수 있지만, 근데 이 미래에셋증권의 요 박희찬 연구원님은 아주 그렇게 뭐 부담된다라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달러 강세가 이어지긴 하지만, 예. 2분기, 그러니까 2분기에는 뭐 우리나라 위험자산 가치가 크게 훼손이 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인플레라든가 연준의 긴축에 대한 예측이 가능성이 조금 더 명확해요. 그때보다 덜 불확실해졌죠. 그때는 정말 불확실했어요. 금리를 얼마까지 올릴지, 막 물가는 계속 오르죠.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암흑 속, 그 안개 속을 걸어가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도저히 끝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적응하죠. 어둠에도 적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같은 악재지만 끝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저 정도면 되겠다. 예, 적응을 했기 때문에 좀 덜 불확실하다. 그래서 같은 강달러, 같은 리스크는 있지만 2분기와 지금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재의 강도가 낮아진 거죠.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주가 쉬어가는 거에 다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이분 의견은 보수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채우자.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시장 해석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 다르죠. 이분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아까 박승현 연구원님 얘기도 맞는 것 같고, 해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정받을 때 비중 늘리는 건 동의는 하고 있어요. 어차피 종목 장세로 보고 있어서 단 어느 걸 투자할까, 이게 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증권에서도 이제 하나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환율이 지금 너무 높으니까 환율 얘기를 다 많이 해요. 근데 이번에 핵심의 논점은 뭐냐면 환율 최고치, 외국인 지분율은 최저치입니다. 수급은 비어 있어요. 완전히 비어 있어요. 외국인 수급 완전히 비어 있고요. 펀드 붐이 일었던 2004년, 2007년, 동학개미 운동 2020년, 21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국인이 시장을 이끌었는데, 지금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외국인이 들어오면 큰 상승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그러지는 않고, 왜냐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니까. 달러도 강하고. 당장은 아닌데 결국 시간의 방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시장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 환율과 외국인 수급 상황은 언제든지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환율은 너무 높고 외국인 수급은 비어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어올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예, 언제든지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는 거는 염두를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시황이나 뭐 매크로나 이런 걸 보면은 참 알기가 힘들어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근데 이제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 쉬어갈 확률이 높다. 대부분 일치하는 의견이고 달러도 너무 높고 중국 경기 안 좋고 유럽의 천연가스 문제. 다만 상반기처럼 그렇게 강도가 센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악재들을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새로운 악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응은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어갈 수는 있다. 그리고 종목 장세 될 것 같다. 그 상황에서 너무 오른 거 좀 조심하고 소외된 거 위주로 좀 보자.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이 쉬어갈 때 그거를 오히려 후퇴하는 것보다는 좀 기회로 활용을 하되 다만 어느 걸 살 건지 어느 걸 투자할 건지 그걸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보고서에선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게 지난주 목요일날 나왔던 건데 너무 길어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테스트 하는 거는 뭐냐면은 웨이퍼 테스트도 있고 패키지 테스트가 있어요. 웨이퍼 테스트는 뭐냐면 웨이퍼 동그란 웨이퍼 있죠? 반도체. 예, 우리가 이제 요 동그란 원판에다 회로 그려가지고 요렇게 그죠? 기억하시죠? 요거 잘라가지고 반도체 만들잖아요. 요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걸 이제 프로브 카드라고 있습니다. 뭐 헤드처럼 생긴 거 있어요. 아무튼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걸 이용해서 양품과 불량품을 판단을 하고, 그다음 패키지 테스트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저걸 여기서 자르는 거죠. 칩을 하나 잘라서 패키징 포장까지 한 거예요. 하나의 이제 반도체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제 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패키지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테스트 소켓에 이제 끼워요. 소켓에. 예,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켓 같은 경우는 3에서 5만 회 정도 사용 후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고와 실리콘 러버가 사용이 되고 이런 좀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모듈 테스트는 하나의 모듈이 있어요. 아주 큰. 여러분들 PC 딱 열어보면 분해해보면 큰 그 인쇄 회로기판 있죠. 거기에 막 반도체 달려 있고 막 그래픽 카드 있고 막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게 전체가 다 모듈이에요. 그거 테스트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테스트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대요. 왜냐면 반도체 칩이 고성능화가 좀 진행되고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수요처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테스트도 근데 다 각각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테스트를 하는 장비 회사와 이걸 또 진행하는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들한테 되게 좋다. 그러니까 검사 장비 회사들한테는 되게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 소켓. 예, 이 중에서는 소켓 업체를 가장 선호한다 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예. 테스트 소켓 업체를 가장 선호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메이저 팹리스, 파운드리 등의 업체들을 고객사로 또 두고 있고, 메모리 여팡으로 인한 실적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국내 업체들은 이미 탄탄한 그 소켓 회사들이 고객사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메모리 여팡이 안 좋은 막 실적이 급감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기기가 늘어나죠. 이거를 반도체가 들어가는 기기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이것도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리노공업이 세계 뭐 거의 1등 기업이죠, 글로벌. 예. 그리고 그러니까 리노공업이 하는 건 뭐냐면은 조그만 이렇게 핀같이 생긴 이거를 포고핀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아주 얇은 핀이 있어요. 이 얇은 뭐 주사기 같이 생긴 건데 요거를 소켓에 탁탁탁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 소켓이 숄더볼 아시죠? 동그란 공같이 생긴 거. 그러니까 이게 포고 핀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소켓이면 핀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패키지 기판이 뭐냐면 이렇게 반도체 칩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동그만한 그 숄더볼 아시죠? 예전에 몇 번 설명해 드렸죠. 이걸 이렇게 타닥타닥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진 보면은 막 위에 막 동그랗게 생긴 것들이 막 붙어 있죠. 그게 숄더볼이에요. 그게 입출력 단자인데 요거를 여기다 이제 부착을 해요. 하나하나. 네,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검사하는 거예요. 이 역할이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근데 저게 숄더볼 개수가 점점 많아져요. 반도체가 고사양하면. 그러면 저 핀의 개수는 늘어나고 단가도 비싸집니다. 점점. 테스트 소켓 단가 오르죠. 핀 개수 늘어나죠.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소켓 업체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죠.
그 내용이에요.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 놀라기 이르다. 가장 큰 시장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죠. AP 반도체. 요게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5G. 근데 5G 스마트폰이 이게 단가가 테스트 소켓이 4G보다 30에서 40% 비싸요. 리노공업이 이쪽 1등이고요. ISC와 TSE도 이쪽으로 매출이 일부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그래픽 카드용도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사파이어 레피지가 내년에 출시되니까 이것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원래 아까 말씀드린 그 조그만 포고 소켓 있죠. 이제 그게 사용되던 서버하고 이 GPU, 그래픽 카드 이쪽 소켓이 러버, 실리콘, 이제 고무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포고 핀 말고 고무같이 생긴 걸로 바뀌었어요. 그걸 러버 소켓이라고 하는데, 요게 핵심이 ISC가 만들어요. 근데 요게 서버랑 이쪽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ISC가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가는 소켓 핀 개수와 난이도가 올라가서 단가 오르죠. Q는 출하량이 늘고요. 샘플 칩,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를 샘플로 만들잖아요.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샘플로 테스트를 해요. 이거 잘 될까? 이걸로 쓸까? 그러면 그것도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만드는 종류도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 뭐 인공지능, 차량용, 5G,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AR, VR 기기 뭐, 그래서 단가, 이런 비즈니스가 별로 없잖아요. 단가 오르고 물량 늘어나는 거. 이게 많지가 않죠. 아무튼 테스트 소켓은 최종적으로 패키징된 칩의 숄더블과 접촉해주는 테스트 소모품이다. 선풍 미세화를 통한 직접도 향상과 후공정에서의 뭐 굉장히 고사양화된 패키징 도입으로 입출력 단자인 숄더블 수가 증가. 아까 숄더블 동그란 거 보였죠? 그게 점점 늘어나요. 그럼 핀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면적도 커져요. 지금 반도체 서버에 들어가는 칩은 면적도 엄청 커집니다. 결국 이러한 경향은 핀 개수 증가와 핀도 굉장히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5G 스마트폰 AP 때 들어가는 숄더볼이 4G 때 800개인데 이게 1200개 돼요. 그러면 여기 그만큼 더 만들어야 돼요. 핀을. 퀄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업부별로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차량용, 뭐 사물 인터넷. 그래서 기존 가전제품에 탑재되던 이제 반도체 칩도 굉장히 간단한 이제 비메모리가 사용됐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서 차량 전장화, 전기차 이런 것도 하나의 트렌드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나 전기차가 또 많이 생산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반도체 수요 늘고 테스트 소켓도 또 따라서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이나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태양광 무조건 성장한다, 전기차 성장한다 다 알죠. 근데 이 테스트 소켓도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본 결론은 이쪽 시장도 성장하는구나. 반도체 내에서도.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ADAS, 차량용 고사양 반도체, 이게 이제 앞으로 많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현대차의 제네시스 같은 데는 ADAS 많이 들어가 있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들어가 있죠. 차선 이탈하면 차선 이탈하지 말라고 경고도 해주고 차를 자동으로 움직여주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율주행 일부 좀 해주는 역할도. 근데 거기에 다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플립칩 BGA 들어보셨죠? 요게 이제 서버 CPU나 애플의 M1 칩 있어요. 애플이 이번에 M2 칩도 만드는데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반도체 칩을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 거기에 저런 게 들어갑니다. 실제. 그래서 되게 다양해요. ADASA는 요 플립칩 BGA 패키징이 또 사용이 되고, 이게 사실은 PC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동차에도 들어갑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칩에 FSD 칩이 있거든요. 이건 삼성이 만들어준 거예요. 요게 2116개의 숄더볼이 있고 플립칩 BGA로 패키징을 했는데 요거를 ISC가 테스트 소켓을 납품을 한 거예요. 현재 러버 소켓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겠죠. 그리고 ISC가 만드는 러버 소켓은 이제 고무처럼 된 거는요, 속도가 정말 빠르고요, 대량 생산을 해요. 금형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노공업이 주로 하는 그 포고핀
이 얇은 핀은요 거의 수가공이에요. 굉장히 만들기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금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생산도 빠르고요, 속도도 좀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텔의 이런 CPU도 플립칩 BGA로 패키징 돼서 5,9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서버 CPU 소켓 한 개 단가가 그 스마트폰 AP용의 5배나 돼요. 근데 이쪽 서버 시장도 이제 엄청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버 커지죠. 5G 스마트폰, 자동차. 또 인텔은 요즘에 좀 약간 잘 못해서 삽질하고 있죠. 흔히 그냥. 정말 요새 인텔도 욕을 많이 먹는데 사파이어 래피즈라든가 이런 거 어쨌든 이제 출시할 거예요. 예, 그런 모멘텀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내년에 뭐 올해 말이나 내년에 출시를 하겠죠. 이런 고사양의 그 반도체 칩을 서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어드밴스드 패키지. 예. 요 패키지도 2D, 2.5D, 3D로 좀 구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플립칩 BGA 시장이 연평균 8.2%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기나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이 패키지 기판 엄청 투자를 하잖아요. 애플도 이거 쓸 거고, 삼성전기가 아마 애플에 납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를. 예. 근데 이 여기에 관련된 테스트를 ISC의 그 실리콘 러버 소켓이 해주는 거죠. 테스트 소켓.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가파른 성장세는 이제 시작됐다. 그리고 VR 기기 중에 오큘러스의 퀘스트 2에도 이런 게 탑재가 됩니다. 예. 그 페이스북이 만든 거 있죠. 이렇게 VR 기기 딱 안경처럼 쓰는 거, 고글처럼. 그리고 애플 기기의 CPU도 M1이 탑재될 텐데, 요것도 M1 칩도 플립칩 BGA로 패키징이에요. 플립칩 패키징을 하는 순간 어쨌든 저 ISC에 저 소켓이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샘플용과 양산용이 있는데, 샘플용은 이제 시험 삼아 만든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될까? 한번 시험용. 근데 그게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량 양산 들어가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싸요. 샘플용이 되게 비싸대요. 샘플용 테스트 소켓은 양산보다 훨씬 비싸대요. 이걸 잘해주는 업체가 리노공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야, 나 반도체 좀 만들어야 되겠다, 개발을 해요. 그럼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리노공업한테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테스트를 해줘요. 그 중에 이제 잘된 거 하나 골라서 대량 양산 맡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DR5도 있죠. 7년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DDR5 메모리는요, 이게 실리콘 러버로 해요, 주로. 그래서 ISC나 TSE 같은 기업들한테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되죠. 원래 올해 했어야 되는데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가 그걸 지원을 하거든요, DDR5를. 근데 연기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내년도에 모멘텀 받을 것 같고, 아무튼 단가도 비싸요, DDR4보다. 근데 요거는 내년에 오는 거다. 그래서 테스트 소켓 글로벌 1위는 리노공업이고, 2위가 초우, 3위가 일본의 요코쇼, ISC가 4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TSE는 10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근데 이 중에 순수 업체는 3개예요. 소켓 위주로만 하는 리노공업, ISC, 대만의 윈웨이. 요 3개가 사실은 좀 순수 업체다. 리노공업은 영업이익률이 무려 40%가 넘어요. ISC도 이번에 2분기에 40% 넘었습니다. 네. 고마진 요것 때문에 이제는 서버용 비메모리 쪽의 매출이 엄청 늘어나서 이익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반도체 테스트하는 거고, 아까 한번 보여드렸죠, 초반에. 웨이퍼, 패키지, 모듈. 요게 요 머리처럼 생긴 게 헤드고요. 여기에 웨이퍼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모듈. 우리 그 컴퓨터에서 봤던 그겁니다. 그 테스트 수요는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고, 웨이퍼, 버닝, 패키지. 요 패키지 테스트예요, 한마디로. 소켓. 여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죠? 네, 요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테스트 소켓 투자 포인트는 이제 이렇게 단가 오르고요, 수요 증가하고, 소켓 시장이 이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수혜 업체들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하시면 돼요. 이거는 한국투자증권의 이 연구원님 너무나 저는 감사해요. 진짜 이런 좋은 보고서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테스트 소켓입니다. 요게 여기 요 안에다가
그 반도체 칩을 이렇게 꽂는 거예요. 이렇게 대는 거예요. 여기다 반도체를 거기에 맞게 소켓이고 이렇게 핀이 요게 핀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요게 숄더볼 여기 닿는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이게 점처럼 생긴 거 요게 이런 거. 요게 점인데 요거를 여기다 닿는 거예요. 이렇게. 그 테스트 하는 겁니다. 근데 리노공업의 핀 출하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단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단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테스트 소켓 써야 되죠. 핵심은 요거예요. 제일 큰 게. 여기에 그 실리콘 러버 ISC가 만드는 그런 게 들어가고, 이게 테슬라 자율주행 칩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요거를 삼성이 만들어 줬고요. 여기에 이제 ISC가 들어간 거죠. 포고 소켓하고 러버 소켓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했고 소량 생산에 유리하고요. 대신에 좀 느리죠. 약간 그 숄더볼에 손상 줄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비메모리 쪽이고, 러버는 주로 대면적 서버 CPU,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이건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인데 2D, 2.5D, 3D 그 설명이니까 참고 한번 하시면 되겠고, 테스트 소켓 비즈니스 뭐냐면 이렇게 그 칩 메이커가 이걸 만들었잖아요. 만든 다음에 여기 보내요. 샘플칩 4개를. 그래서 테스트를 해요. 이 중에 딱 하나가 통과가 됐어요. 그럼 요걸 양산을 하는 거예요. 얘는 실패, 드랍. 요게 이제 샘플 그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성공한 거를, 근데 다 매출은 받아요. 그러니까 이 소켓 업체들은 이걸 일단 받아서 다 매출로 확정을 합니다. 비싸요, 단가도. 근데 이 중에 얘가 통과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그럼 얘는 이제 양산을 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대량으로 일로 들어오겠죠. 그럼 이거를 계속 또 테스트 해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또 매출 발생하고. 그리고 CPU, GPU도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커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Q와 P가 이렇게 명확하게 증가하는 산업이 별로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세요. 고민해보시고. 박성웅 연구원님, 이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쓰셨는데, 그래서 ISC는 목표주가 5만원 제시했고요. 비메모리가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 CPU, AP양, 비메모리 소켓 매출액이 158% 증가할 것 같고요. 구글, 아마존, 테슬라 같은 업체들의 자체 칩 개발을 위한 테스트 소켓도 대응 중이다. 이 중에 제일 기대되는 거는 차량용 반도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동차에 주목을 많이 해야 돼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전장용 부품 공부했죠? 예전에 메리츠 증권 자료 기억나시죠? 예, 그거 하나 있고, 테슬라 이제 자율주행 칩이나 이런 반도체가 많이 쓰일 텐데 여기에 테스트 소켓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DDR5 메모리도 좋고, 그 다음에 포고 소켓 만드는 리노공업이 포고 만들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그걸 좀 부족하다 보니까 프로엘 지분을 아예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밸류에이션인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죠. 예, 밸류 차트를 보면. 그래서 ISC 경쟁사들의 이제 밸류 지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이게 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최대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황 마무리하고 방송 마감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은 좀 좋진 않았고요. 아침에 좀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또 30포인트 정도 밀려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시장이 되게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지금 연 4일째 밀리고 있습니다. 계속 미국도 좀 빠졌고, 그리고 코스닥도 좀 많이 밀려버렸고요. 코스닥은 훨씬 안 좋아요, 분위기가.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주식을 사는데, 근데 참 오히려 좀 안타까운 게 기관이 너무 많이 파네요. 그죠? 연기금, 뭐 사모펀드, 금융투자까지 그냥 전방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서 좀 아쉽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증시에 좀 부담이고요. 섹터 쪽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은 주로 좀 사고 있는 게 화학주 좀 사고 있고요. 화학, 운수장비, 전기전자도 사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많이 파는 주체는 기관입니다. 기관들이 전기전자를 무려 1,400억을 팔아버려요. 금융주도 좀 많이 팔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매도가, 환율은 올라갔으면 보통 우리가 외국인이 팔 거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이 팔아서 빠진 장이 아니라
기관의 매도가 오히려 좀 국내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그런 분위기로 시장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섹터 쪽 한번 볼까요? 오늘 섹터로는 그 비료 사료 쪽이 좋네요. 예, 한마디로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고 막 비료 이러면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장이 좋을 수가 없죠. 이쪽이 가면 장은 안 좋아요. 정유주에서는 S-오일이 다시 급등했고, 미국의 정유주가 좋았고요. 비료 다시 급등. 시장과 좀 반대로 가죠. 통신주는 방어주라서 오늘 좋았고, 이 정도만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 좋습니다. 크래프톤 관련주가 급락을 했고, 게임주, 웹툰, AR, VR, 뭐 메타버스, 건설기계, 가상현실, 게임, 원숭이 두창 관련주 다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광고주, NFT, 반도체도 미국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들도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거의 오션브리지 빼고는 다 빠지고 있네요. 건설 중소형도 많이 빠지고 있고, 아이폰, IT 대표주도 오늘 뭐 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는 뭐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너무 그 이슈 때문에 급등해서 그런 거죠. 되돌리는 좀 하락이 나오는 것 같고, 미용 의료기기도 오늘 좀 분위기가 안 좋고요. 루트로닉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자동차도 좀 오늘 안 좋아요. 시스템 반도체, 휴대폰 부품, 보톡스, 낸드 플래시, 백신, PCB, 2차전지. 2차전지도 오늘 소재도 지난주 후반부터 좀 분위기들이 안 좋습니다. 엔캠, 뭐 일지머티리얼즈 이런 쪽 다 조정을 좀 급하게 받고 있고요. 태양광도 좀 많이 올랐죠. 좀 쉬어갈 땐 됐어요. 그래서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도 이제 이번 달에 출시될 텐데 제로 노출로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카메라 모듈, 수소차, 뭐 리모델링,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편의점 할 것 없이 다 안 좋네요. 반도체, OLED는 오늘 그 풍원정밀만 좋았죠, 뭐 혼자. 다른 쪽은 대부분 안 좋습니다. 철강주도 좀 많이 빠졌고, 2차전지 장비, 인터넷 대표주도 좀 많이 빠져 있고요. 조선주도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건설주도 좀 지난주에 그 발표하고 나선 그러니까 공급 정책 발표하고 나선 그냥 힘이 없어요. 계속 좀 밀리고 있고, 뭐가 없네요. 자동차 대표주도 기아가 오늘은 좀 버티는데 뭐 대부분 좀 지지부진하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다 빠진다 거의, 이렇게 보시는 지금 장세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그래서 대부분 안 좋습니다. 이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인데 상승하는 기업들은 어쨌든 원자재 가격, 천연가스 수혜주들만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대부분 안 좋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기업들은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거의 뭐 2~3%가 많고요. K카, NHN, 그리고 넥슨게임즈, IS동서, 카카오페이, 정부 규제 이슈 좀 있죠.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키움증권, SK스퀘어, 성장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효성TNC, 일진아이솔루스, 영혼무역, 오리온도 금요일날 좋았다가 오늘 다시 밀려버렸고요. 현대백화점도 참 주가 못 갑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한화, LG, 이마트도 여전히 안 좋고요. CJENM, DBI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은 뭐 꼭 악재가 있다 이런 거보다도 시장 전반적으로 이게 안 좋고 기관들의 매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가가 좀 썩 좋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시장 앞에 장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도 오늘은 없고, 태조 이방원으로 불리던 그 주도주도 오늘은 다 빠집니다 거의. 그래서 시장은 좀 전체적으로 침체 구간이지만 어쨌든 악재가 새로운 건 아니고 하니까 시장 좀
차분히 지켜보시고, 지난주에도 한번 이제 보고서들 보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급할 거 없다. 좀 속도 조절할 수도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당분간 좀 시장은 좀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해서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벌려면 정말 성장이 명확하고 숫자로 증명하는 그런 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보고서는 아무리 길어도 읽고 제가 계속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올해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미래에셋에서 나왔던 그 LNG 보고서, 서병수 연구원님이 썼던 거 있고요. 6월 달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미래에셋에서 그 CRO 업체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 드렸죠. 그 임상시험 대신해주는, 예, 바이오 쪽에 그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메르체 양승수 연구원이 있었던 전기차 전장 부품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테스트 소켓, 이런 걸 보면서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한번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성장하는 산업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분석을 해서 뭐 올라간 걸 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기회가 오거든요, 나중에라도.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은 꼭 공부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계속 하시고 너무 시장의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해드리고, 제가 오늘 좀 장은 안 끝났는데 오늘 그 경제전쟁 꾼인가요? 그거 좀 촬영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미리 좀 찍고 좀 한 30분 먼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좀 또 방송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테스트 소켓 다시 한번 공부 좀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